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작용가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 둘이 결국 계속 끌려하고 우리가 진짜 무의식적이 뭐 무의식이 모든 게 적인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계속 연루가 되는 건 서로가 서로를 뭐 끌어당긴다고 하긴 그렇지만 음, 꼭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네, 어떤 거에 있어서 연루되고 계속 얽혀 있고 속박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근데 그 속박이 진짜 의식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지금 은중도 상현을 굉장히 위주로 보고 선망의 네, 대상이잖아요. 아름다운 오빠와. 네, 저는 그 오빠도 되게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어른스러워. 네.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남자애가 저렇게 어른스러울 수가 있나? 약간? 음, 물론 그런 남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보거나 이러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요즘은 더 네,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무관하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생각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 여중여고 이랬고 남중남고였기 때문에 네, 남녀공학이 그 전국에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긴장감도 있는 네, 시기였고 근데 엄청 비가 오는 날 제가 이제 슈퍼에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이제 우산이 없어가지고 비가 막 떨어지는데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 오빠였던 거죠. 저희는 제가 교복 첫 세대거든요. 그래서 교복을 입은 오빠가 딱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오, 지금 얘기하면 되게 드라마. 너무 네, 영화스럽지만 그렇진 않아요, 현실은. 근데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너무 어른스러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막 고등학생들끼리 서로 막 약간 그 내외하고 이러면서 근데 너무 선뜻 내가 씌워줄게 비 맞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탁 씌워주면서 잠깐 올라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어떤 그 19, 20 요럴 때 생각하기 되게 어른스러운 느낌? 음. 그러면서 그냥 진짜 오빠스럽게 얘기를 하고 조금 자기보다 어린 여학생한테 하듯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하기로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보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 거기도 상하기도 음, 어쨌든 그뭐 아버지의 약간 폭력적인 성향에서부터 엄마와 뭐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혼자 되게 다듬어진 그리고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기 고통 속에서 발현된 어떤 그런 음, 음, 차별들이 있지 않았나 맞아요. 하는 생각이 그래서 그 상현의 오빠가 되게 이제 은중하고 처음 만나서 이렇게 같이 네, 데려다 주기 이런 어떤 장면들이 되게 어른스럽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상현의 아빠가 되게 좀 그지 네,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오빠는 확실히 그 엄마와 결이 비슷하고 네, 상현이 약간 아빠랑 맞아. 결이 비슷한가 보다. 저는 약간 이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니, 드라마 전반에 음, 은준과 상현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는 결국 상현의 의견대로 해버리고 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중이는 끝내 자기 의견을 뭐 관철할 때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상현과 충돌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원래 네, 남녀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네, 조합이 돼요. 어,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성향이 아니고 둘 다 상현 같거나 둘 다 연중 같았으면 두 사람이 그렇게 관계에 질곡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진짜 근데 그렇게 깊게 연루되는 건 결국 그런 방식의 서로의 구조가 맞물려서 그렇거든요. 재밌던 것 그리고 거기에서는 은중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를 은중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만족이 아니야. 그걸 또 은중의 잘 구조가.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상현이 그 첫 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찬스 말씀 네가 다 들어줬잖아. 음, 이게 되게 연인 네, 같은 내가 졸으면 맞아요. 왜 그 여성들이 되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가 이런 때더라고요. 너무 억진 거 아는데 연인이 그냥 허허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너무 기막혀 네, 하면서도 아 그래 뭐 네, 이렇게 그때 되게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여성도 자기가 억지 쓴다는 걸 알지만 그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해서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져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때 이제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상현이 은중한테 항상 느꼈던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끝까지 그 마지막을 갈 때까지도 그 블루하우스에서 그냥 바로 밸브를 열어버리잖아요. 끝까지 저러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남겨진 사람에 네, 대한 일말의 네, 어떤 네, 것도 뭐 없이 없이 본인 네, 중심으로 네, 본인이 일단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네. 어, 와서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거기서, 상현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상학이라는 은중의 연인이었던 네, 둘이 징글징글하게 그 셋이 삼각관계가 징글징글하게 네,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상현이 근데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은중한테 많이 비밀로 하잖아요. 네,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음, 그, 그게 뭐냐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것이 이게 신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혹은 침묵을 지키고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미세한 지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현과 은중의 사이에서는 권력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사이에 모든 걸 당연히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근데 그 둘은 어느 정도 서로 그리고 은중도 오빠에 대해서 이미 어떤 공유되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상현이 가지고 있던 그 비밀은 적어도 은중한테는 이야기를 할 법한 네, 것들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은중의 연인이었던 상학하고만 공유를 네, 하려고 하지 은중한테는 절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한 남자를 둔 어떤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상윤이 은중과의 관계에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관계, 뭐 사회적이거나 정치 안에서도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게 은중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거, 비밀을 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우위를 점하는 음, 부분이, 그러니까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걸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애적인 경향인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노출을 잘 안 해요. 아, 이 자기애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자기의 정보는 노출하지 않고 상대방의 정보는 많이 알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상대는 환장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를 상호작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 권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애성이 강할수록 권력으로 본다는 건 항상 어떤 통제권이나 이 관계의 어떤 우위나 어떤 지점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 어, 권력적인 어떤 지점이다. 음, 그러니까 상현이 특히나 이제 성장해서 둘이 이제 성인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특히 은준과의 관계를 음, 사실은 동등하게 바라보기보다는 네, 굉장히 권력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점. 그래서 네, 내가 항상 그 은중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상징적인 장면이 그 손바닥 때리는 장면 네,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네, 했지만, 근데 보통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그걸 잘 실행할 것 같지 않은데, 네, 상현을 불러내가지고 음, 손바닥을 때리잖아요. 되게 그게 전 상징적으로 연결이 되는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음. 상현이 계속 그러면 왜 관계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를 자기애성으로 보면, 통제하려고. 그렇죠. 이게 자기애성으로 보면 안전한 관계 혹은 동등한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아, 오히려, 오히려 네, 못하기 때문에 어, 그게 그들에게는 생존 방식이고 어떤 통제나 항상 어떤 우위에서 뭔가를 점유하고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상현이 또 상현을 좀 이해하려고 바라보면 그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보면 상현은 뭐든지 잘하고 그렇지만 되게 좀 냉정하잖아요. 좀 네, 이렇게 엄하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그 은중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네, 우리가 어른의 차원에서 보면 은중은 더 가난하고 그러니까 왜 부모 입장에서 넌 이미 다 가지고 네, 있고 그러니 네 친구가 훨씬 더 못 가지니까 이 친구를 더 많이 배려하고 돌보고 뭐 이런 차원도 있을 테고 또 은중이 워낙에 성격이 좋고 친화력이 좋고 해서 마음이 또 가기도 할 테고 이럴 텐데
근데 상현이 가지고 있는 상대 박탈감이나 상처가 되게 컸을 것 같긴 해요. 음. 왜냐면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저희 딸아이가 어 제가 내담자들을 더 챙기는 부분을 느끼면 아, 챙긴다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내담자들 내담자들하고 저하고 작업을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떤 단순한 상담 관계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심층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니까 얘도 느끼는 것 같아요. 실체가 보여지진 네. 않지만 근데 항상 자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게 굴거든요. 음, 그럼 엄마 입장에서 넌 딸이잖아. 넌 딸이고 그게 말이 되니? 네. 너하고 엄마와의 관계, 이 애착 관계하고 그게 비교가 대상이라도 되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아이 입장에서 아, 그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럴 그런 수 있을 것 것들이 같아요. 굉장히 많이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긴 했고 상현의 입장에서는 늘 엄마의 어떤 걸 갈구하고 그 시선을 잡고 싶은데 뭔가 은중은 너무 쉽게 얻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애들 있지 않나요? 왜 뭘 안 해도 그냥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애들. 그러니까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은중이 그런 애라고 봤거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상현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상현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을 네, 텐데 근데 이제 은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네, 결국 우리가 어떤 그 뭐 능력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아우라가 있고 있어요. 에너지가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현과 은중을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은중은 공백이 되게 많아요. 음, 되게 공백이 음, 어릴 때 보면 상현이 은중을 되게 좀 무식하다고 음, 취급하잖아요. 넌 네, 단순하다. 네, 근데 자기는 되게 똑똑하고 뭔가가 되게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도 상현한테는 공백이 없는 거죠. 음, 이게 되게 모호한 표현이지만 근데 공백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편안해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봤을 때 편안한 대상에게 이끌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욕망을 일으키는 저는 무조건 상현이죠. 그 매력은, 어, 저도 그럴 것 네, 같은데 그 매혹당할 결국 거예요. 그 네, 상하기도 사연한테 완전히 흔들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연이 너무 여운 게 어떤 지점에서 흔들리는 줄 알고 계속 그 자기의 오빠의 어떤 지점을 가지고 흔들잖아요. 네, 사실은 오빠를 못 잊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히스테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빠를 이용해서 계속 상학을 가지려고 했던 거.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왜 가지려고 했느냐고 결국 은중에 대한 거잖아요. 맞아요. 상학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네. 어, 은중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고 싶어 하는. 근데 또 그렇게만도 볼 수 없는 게 은중이를 만나지 않았던 기간에 그 상하기를 따라다녔던 기간이 또 있잖아요. 자기 오빠와의 뭐 인연 뭐 이런 건 드라마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근데 좀 억울하기도 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실질적인 관계였다면 사실 상현이가 좀 포기해야 될 측면도 있긴 한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막 끝내는 다 뺏어버리잖아요. 정말 다. 음. 그, 저는 이 대사가 너무 좋았는데 은중이 작품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려버리는 상현이를 보고 끝까지 도둑년으로 남아라. 뭐 끝까지 나는 뭐 상현이가 이제 3천만 원을 주면서 네가 그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포기해라라고 하니까 은중이가 끝까지 도둑년으로 남아라 이러면서 막 그런 걸 보면은 은중이도 되게 자기중심이 딱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치, 보이기도 항상 했어요. 뭔가 중심이 있었고, 네, 은중도 또 어떤 면에서 너무 어른 같잖아요. 네, 너무 반듯한? 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죠 좀.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반듯함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항상 저항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 왜냐면, 그, 그게 결국은 사람들이 은중을 계속 좋아하는 결정적인 그 지점 같은데, 무슨 얘기, 요즘 같으면 막 법적 소송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막 소송하고 뭔가, 근데, 그래, 너 도둑년으로 살아. 그냥, 네, 그리고 나 네, 털어버리잖아요. 이게 결국 은중이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밖에 없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네. 그 그리고 지점? 상현이도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오빠를 그 영화 찍으면서 돌아다닐 때 여관에서 여관에서인가? 술에 취해가지고 은중이네 집에서 자면서인가? 그 상하이 오빠만 나를 줘라. 너는 다 가졌잖아. 너 착하잖아.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 너 착하잖아 들었을 때 은중이 마음이 어땠을까? 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착하잖아. 우리 엄마도 이런 말 자주 했거든요. 우리 착한 딸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을 갑자기 그 생각도 들면서 어, 음, 약해지지. 네. 착하잖아 이러면 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악하게 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참 그렇게 보면 상현이가 악해. 여우예요. 네. 응? 여우예요, 어. 여우. 진짜. 그러니까 고단수. 은중이 어느 지점에서 가장 약해지는지를 알고 딱 그 네. 지점을 항상 네. 음, 건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심리적으로 보면 정말 그럼 상현이 악해서 그런가? 그건 이 사람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이 뭔가를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누군가의 약한 고리를 찾아서 내가 어떤 그 부분을 포착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가질 수 없다. 가시적으로 상현이 아무리 예쁘고 많은 걸 가졌어도 어, 그녀는 항상 가지지 못한 자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그러, 때부터 엄마로부터도. 그럼 어떤 그런 끝없는 굴레가 상현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상현이 남을 이제 옥죄는 그런 일련의 과정, 그런 삶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아무튼 그런 옥죄임이 음, 죽음에 이르러서야 후회가 됐던 걸까요? 사람은 뭔가 자기가 끝내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더 있겠지만 많지. 그걸 상현은 알게 된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혼자 죽기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은중을 찾아가게 된 걸까요? 둘 다였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어쨌든 상현이 마지막에 그 집도 그렇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죄책감을 다 네. 털어버리고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본 건 상현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음, 이 아이가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자기애적 성격이냐면 그게 아니라 완전한 자기애적 성격은 자기 반추나 자기 직면이 전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숨막혀 미쳐 나갈 네. 날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 부분을 절대 성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어 미쳐 나가는데 근데 상현은 스스로 안에 거울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알고 있었던 거죠. 아, 그 말이 생각나네요. 그 은중이가 너 그거 병이고 집착이야 이러면서 너를 끝내 누가 받아주겠니? 자기 이 말을 나를 지배했다. 그 너랑 네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상현이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6년이나 결혼 생활을 하다 헤어졌다 이 말을 하면서 그런 걸 보면은 은중의 말을 담고 살았던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그 순간에 완전한 거울이 됐겠죠. 그게 네. 완전 반영해주는 어떤 그리고 그 거울을 끝끝내 외면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병리적인 어떤 자기애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어떤 죽음이라는 선택 앞에서 본인이 그걸 다 이제 풀고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 설정도 그렇고 아 이제 죽음에 달았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친구한테 집도 넘겨주고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음,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걸 항상 뭔가 마음에 넣고 상현도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만큼의 어떤 인격 구조는 아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아마 근데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게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나라면 어땠을까? 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함께 있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한 가지는, 어, 또 어떤 좀 더 이기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애도하는 차원? 음. 그 지난 시간들을 다 정리하고 그런 차원들, 아마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모두가 있지 않았을까?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게 되게 상징적인 게 상현이 머리카락 색깔이 그 상현이 거의 막 광기에 휩싸였을 때 계속 붉은 머리로 나오거든요. 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갈색 머리로 나와. 음. 브라운으로 나오고 전 이것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그 배우가 저는 너무 멋있었던 게 그 마지막에는 2주 동안 물이랑 아메리카노만 마셨대요. 아, 그 실제로, 여배우가 네, 상현이 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박소연인가 무슨 소연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살은 빠지는데 얼굴이 붓더래요. 그니까 완전 아픈 사람 얼굴이 되는 거죠. 저 그렇게 연기를 했다고 아무튼 뭐 사족이지만 들었습니다. 음, 음, 그 우리가 했던 어떻게 지내요라는 소설에서는 그 끝이 보이진 않았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 음, 삶에 대한 성찰은 있는 책이었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현이가 고통을 거절할 권리가 있지 않냐, 나에게는. 그러니까 엄마가 암에 걸려서 이제 고통 속에 씨름하다가 죽어가는 걸 보고, 오빠는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음, 그런 것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고통을 또 목격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되게 부럽다. 그래서 음, 뭐 이게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음, 하는데요. 논란거리는 있을 수 음, 음, 있겠지만, 음. 저도 그 네, 부분을 되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결국 이제 그 안락사 하잖아요. 네,